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두 가지 헝거가 있대. 리틀 헝거와 그레이트 헝거. 리틀 헝거는 진짜 배가 고픈 사람이고, 그레이트 헝거는 정신적으로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 배가 고픈 사람이래.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 저는 북팟지기 김영석입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시즌3의 새 코너 앵글앤뷰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영화와 원작 소설을 함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패널들의 해석을 통해서 원작에 숨겨진 작가의 의도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영화 속에 흐르는 원작 소설의 세계, 또 소설의 한 페이지가 영화의 한 장면으로 연결되는 본격 탐독 코너. 북팟 청취자분들도 책이 담고 있는 많은 것들을 더 흥미롭고 깊이 있게 경험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북팟, 우리의 삶을 담은 책화분 북팟,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어떤 얘기가 숨어 있을까, 모두 함께 북팟. 그럼 앵글앤뷰 함께 해주실 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동화생각 코너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화의 매력을 전파해 주신 분이죠. 김현희 선생님과 그 불문학을 전공하신 문학박사, 또 공교롭게도 또 이름이 같으시네요. 김현희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코너 앵글앤뷰에 새롭게 참여하신 김현희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프랑스 블레이즈 파스칼 대학에서 로맨가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뭐 대학 강의도 하지만은 뭐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은 프랑스 문학연구소를 세워가지고 네. 제가 프랑스 작가들의 글쓰기를 조금 연구하고 있어요. 아, 네. 이렇게 불문학을 전공하셨는데 그중에 네. 로벤가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렇죠. 현재는 이제 프랑스 문학연구소 소장님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앞으로도 앵글앤뷰에서 네. 그 김현희 선생님의 아주 수준 높은 네. 그런 평론과 또 다양한 감상평 기대하겠습니다. 본격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네. 우리가 호칭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이렇게 이름이 같아가지고 네.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두 분 다 만약 기분이 언짢지 않으시다면 우리 방송을 좀 쉽고 재밌게 하자는 뜻에서 별명으로 아니면 좀 이렇게 닉네임으로 불러드리는 건 어떨까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아, 좋으세요? 네. 각자 만약에 그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별명이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생김새도 둥글둥글 예뻐서 동글쌤으로 불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오늘부터 네. 동화 생각을 저에게 알려주신 김현희 선생님은 동글쌤. 네, 동글. 예, 그리고 좋습니다. 이제 프랑스 문학연구소 소장님이신 김현희 박사님은 그 불문학 전공을 로맨가리로 학위를 받으신 걸로 알고. 네. 자기 앞에 생으로 유명한 작가 로맨가리를 전공하신 분인데, 네. 그래서 그 성만 따서 가리쌤. 네. 괜찮으세요? 네. 예. 자, 그러면 동글쌤과 네. 가리쌤 모시고 본격적으로 앵글앤뷰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들 근데 좀 굉장히 날이 더웠는데 이거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가리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뭐 일단은 뭐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아니면 요거 준비하시느라 막 책과 씨름하셨어요? 저는 아직 여름 휴가는 네. 다녀오지 않았고. 네. 선생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로 글을 좀 썼어요. 네. 글을 좀 쓰고 그러더라고. 또 집안일도 좀 있고. 네. 그래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오늘 앵글앤뷰가 새 코너이기 때문에 네. 그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좀 청취자분들께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앵글앤뷰는 그 영화에서 말하는 앵글, 그 각도, 그 카메라의 각도, 감독의 시선이고, 여기서의 뷰는 이제 소설에서 말하는 시점이잖아요. 네. 어떤 사건과 이미지를 바라보는 시점. 즉 원작이 있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원작
소설의 깊이도 느껴보고 또 그거와는 약간 다른 영화 속에서의 미장센과 감독의 의도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즐겨보자. 그래서 책을 읽는데 더 도움을 얻고 우리가 좀 더 책에 흠뻑 빠져보자. 이런 뜻에서 앵글 앤 뷰라는 코너를 마련을 했거든요. 그 첫 번째 작품을 네. 동글쌤이 선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이 작품의 원작 작품의 제목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정말 저거 해놓고요. 네, 이거 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저는 버닝이라는 영화를 2번 봤어요. 네. 헛간을 태우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또 한 2번 정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닝 제가 영화를 가리님하고 너 소설해라. 나 영화 할란다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희곡을 전공했다 보니까 네, 네. 대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버닝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가리 선생님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전달해 드린다면 청취자분들께 네. 이 헛간을 태우다는 하루키의 초기작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루키의 초기작이고 하루키 본인이 이렇게 나는 때때로 이렇게 좀 섬뜩한 소설을 써보고 싶어진다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네. 소설의 내용이 네.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미스터리한 스토리라인을 네. 갖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보여주는 어떤 긴장감 또 어떤 그 서스펜스 요런 게 느껴져서 좀 매력적인 글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영화도 재밌게 봤고 글도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자, 그럼 먼저 좀 더 청취자분들이 친숙한 장르인 영화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영화의 줄거리를 우리 동글쌤께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줄거리 잘 못하는데 네. 하여튼 보충해 주세요, MC분이. 네네. 젊은 이제 주인공이 3명이 나오죠. 네. 한 명은 누구죠? 정수죠. 유아인 역할. 유아인 역할, 네. 알바 뛰고 글쓰기, 소설을 쓰는. 쓰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유통회사 택배 기사로 일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혜미는 네. 중학교 동창인가요? 아, 맞아요. 동네 동창으로. 동창이죠. 근데 네. 혜미가 이제 나레이터 모델로, 그러니까 둘 다 비정규직이죠. 네. 그리고 혜미가 그 돈이 좀 생겨가지고 네네. 아프리카 여행을 떠나면서 아프리카 여행에서 만난 벤이 나오죠. 아, 벤. 이 벤이 이제 스티븐 연이 연기한 스티븐 역할이네요.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벤이 혜미하고 벤하고 만나서 이제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혜미와 정수는 잡니다. 둘이 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애매한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혜미하고 벤이 이제 둘이 만나서 오고 이제 혜미가 사라집니다. 혜미가 이게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혜미가 그러니까 사라지고 혜미가 사라지면서부터 이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전개가 되는 거죠. 네. 계속 독자를 끌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수가 벤이 수상해서 뒤를 쫓습니다. 뒤를 쫓고 이제 혜미는 그 뒤부터 혜미의 정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혜미를 찾아 헤매는 거죠. 정수가. 그래가지고 벤이 혜미를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그런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그리고 혜미가 키우던 주인 잃은 고양이가 남겨지고요. 그리고 영화는 그런 식으로 줄거리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방송에 앞서서 네. 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 버닝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표상하는 20대의 그 유아인 종수와 네. 혜미가 네. 그 비정규직으로 삶을 살다가 우연히 만나서 네. 고향 친구들이었죠. 네. 우연히 만나서 연인도 아닌 어떤 약간 이거 미묘한 관계로 지내다가 혜미가 북아프리카로 여행을 가죠. 그렇죠. 거기서 돌아왔는데 또 다시 미스테리한 남자를 데리고 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관계에 이어지다가 네. 여기서 혜미가 사라진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혜미의 사라짐을 찾아가는 게 이 스토리의 기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MC분이 하셔야지. 아니 이게 영화의 줄거리는 이런데요. 네. 그 원작은 또 가리쌤이 좀 더 깊이 읽으셨잖아요. 원작 소설에는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반딧불이죠. 네네. 단편집 제목은 담딧불이고 네. 헛간을 태우다가 소설의 네. 제목이고. 이 헛간을 태우다가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후기에 그러니까 저기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은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그렇죠. 있는데 후기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게 1900 이게 출판된 84년도에 네. 나온 책으로 알고 그거 있는데. 모르고 네네. 최근에 나온 네. 작품인지 알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이 다른 작품을 읽고 난 후에 반딧불이를 보니까 이 반딧불이에서 반딧불이지 아니고 헛간을 태우다죠. 네네. 헛간을 태우다에서 그 하루키가 추구했던 그런 세계관들이 여기에 집약되어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그 충격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네네. 이게 어떤 하루키의 그 이 작품 유의 세계의 그 효모가 되는 작품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네, 맞습니다. 저도 요 하루키에 대한 그 연구를 조금 해야 네. 이 소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내용을 찾아봤더니 네. 하루키의 그 문학관이 그 두 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한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두 네. 가지로 나뉘는데 네. 전기는 이제 디테치먼트 그러니까 네. 거리두기라고 거리두기.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후기로 오면 커미트먼트. 예, 커미트먼트가 이렇게 헌신, 책무, 사회와의 연대 이런 네.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렇죠. 그 중간에 기준선으로 이르는 사건이 네.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고베 대지진 사건과 네. 오음 진리교에서 일으켰던 살인가스 살포 네, 사건. 살인가스. 예, 살인가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요거를 통해서 하루키의 시선이 내면에서 사회로 확 나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씨앗이 네. 여기서부터 이미 있긴 있지 않았나 하는 헛간을 생각이 듭니다. 태우다에서부터요. 그러니까는 그 아주 깊이 있는 씨앗은 아니겠지만 네. 조금씩 자아와 사회와의 관계를 고민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연구자들에 따라서 네네. 전기 1기와 2기를 네네. 나누는 작품은 뭐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네. 내지는 해변의 카프카 이후로 예. 이렇게 시기가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그 이후에 추구했던 뭐 그 평행 세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아 탐색. 근데 자아 탐색이 내면의 침잠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사회와 아니면은 타인과의 연대를 향한 그런 탐색으로 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제가 요거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찾아봤는데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요 키워드를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오늘 네. 방송을 들으시면 이해가 네.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하루키 세계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편재성, 네. 어디에나 있는 그러니까는 그런 편재성이고 동시에 또 평행 세계, 패러럴 네. 월드라고 표현되는 그렇죠. 그 개념과 네.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디테치먼트와 커미트먼트 요 개념들을 조금 이해하고 가시면은 네. 오늘 방송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어렵네요. 네네. 중간중간 이렇게 네. 설명하고 네. 또 제가 청취자 입장에서 이해 못하는 것들을 네. 대목하면서 진행하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의 그 제목이 앵그랜 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작 소설과 영화의 어떤 차이점을 일단은 굵은 차이점들을 정해놓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가리쌤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이 가장 굵은 차이점이 뭐라고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하루키의 특징은 아주 어둡고 암울한 내용을 밝고 경쾌한 스타일로 끌고 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창동 감독은 아주 어둡고 무거운 주제를 어둡고 무겁게 끌고 가는 네네.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냥 패스할게요. 네. 저기 가리 선생님의 네네네. 그냥 어둡고 무겁게는 안 봤어요. 그냥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네네. 이창동 감독은. 네네. 그다음에 저기 뭐 하루키 헛간을, 네. 하루키는 그냥 어떤 정말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은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고 네. 그 하루키는 개인의 문제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아에 좀 더 집중을 하느냐, 네. 포커스 그 카메라 렌즈의 각도를 사회로 돌리느냐, 네, 요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우리가 제목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여기서 주요한 주제가 되는 것들이 네. 과연 헛간이란 무엇인가? 왜 그 헛간을 태우다에서도 나오잖아요. 저마다의 헛간이 있다. 네, 네, 네. 헛간이라는 것에 의미하는 것이 뭔가? 그다음에 네. 태우다라는 것은 어떤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인가? 네. 그다음에 두 작품에서 보여지는 자아와 사회와의 관계.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좁혀서 얘기를 나눠보면 네. 좀 더 진행하는 게 편할 것 같고 네. 들으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두 분께 여쭤볼게요. 네. 이 헛간, 네. 자기만의 헛간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가리쌤은 요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저는 헛간의 헛간의 의미가 이게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서는 그 글하고 지칭되죠. 네, 그 맞아요. 글하고 지칭되는 뭐 등장인물과 하자와 헛간이라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세계관인 것 같아요. 네. 세계는 그 하루키 소설 중에 해변의 카프카 작품에 보면은 세계는 메타포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어받아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은 메타포다. 이런 네. 연구자들의 그런 말들이 전언들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요. 이 자꾸 헛간을 태우다 보면서 이 현실이 절대적이지 그러니까 않다는 거. 메타포라는 걸 은유라는 거죠. 네, 은유라는 네, 것은 네. 다른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다양하게 그렇죠. 해석이 그래서 가능하다. 네, 그래서 헛간을 태우다 해서 그가 헛간을 태운다는 말을 음. 뱉지만은 이게 사실은 그에게도 헛간을 태우는 게 정말 헛간을 태우는지 아니면은 여자들을 살인을 하는 그것을 헛간을 태운다고 말하는 건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도 일부러 그런 것들을 좀 네. 감추고 독자가 스스로 상상하게끔 하는데, 네. 그러니까는 헛간을 그 어떤 다른 대상으로 치환할 수도 그렇죠. 있지만, 네. 그러니까는 그것이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영화하고 네. 소설하고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네. 예. 그러니까 저기 헛간이라는 거는 저는 헛간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작고 허름한 건물이잖아요. 네. 가건물 같은 거잖아요. 네네. 헛간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헛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책에서 보면 제게는 제 헛간이 있고 당신의 헛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메타포죠. 은유죠. 그러니까 사물의 본뜻을 숨기고 보조관념만 간단히 제시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판단 같은 거 안 합니다. 그것은 태워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눈에 거슬리는 비닐하우스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 태워주길 바라고 희열을 느낍니다. 태우고 나면 희열을 느낀다고 그래요. 벤이 비닐을 태운다고, 비닐하우스를 태운다고 이렇게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 벤이 뭐라 하냐면 난 판단 같은 거 안 합니다. 이러면서 영화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헛간이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혜미가 사라졌는데 그 책에서는 뭐라냐면 계속 일상이 세상은 변함없이 계속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혜미 같은 존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 그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그 네네. 대목에서 뭘 네. 느꼈냐면은 네. 현대 사회가 네. 지금 현재 그 혜미와 종수가 보여주는 사회 계급들에 네. 처한 네. 그 젊은이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그 의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들은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네. 잉여인간으로 잉여인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사람들이 경제의 주체로서 활발히 활동하지도 않고 일단 자기들의 삶 자체가 불안정하고 비정규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그 사회가 뭐 20대의 취업률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쓴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실은 거의 방치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들이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을 벤의 시선을 통해서 이창동 감독이 보여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종수의 시선요. 예, 네. 예. 그러면서 저는 여기가 그 헛간과 태우다라는 이 두 사건 사이에 있어야 네. 되는 그 개념이 분노라고 생각했거든요. 분노. 네. 네, 저는 종수의 그 헛간을 태운다는 벤의 말이 그 종수의 그 영화에서는 그 종수의 무의식을 일깨우는
그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무의식에는 종수가 그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한 분노가 담겨 있지 않는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이 부조리한 사회에 내가 처했다는 것을 현실 인식을 잘 못했다는 건가요? 예, 해미를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해미를 통해서 벤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처한 인식을 정확히 인식을 하지 못한 거죠. 근데 예? 어떻게 보면 그러면 리틀 헝거였다가 그레이트 헝거로서 헝거로. 이렇게 좀 각성을 그렇죠. 했다는 뜻일 네, 수도 있네요. 그게 이제 그거를 일깨워주는 게 벤의 전원 헛간을 태운다는 의미죠. 저도 그게 동감하는 게 해미하고 종수가 섹스를 하면서 그 해미가 그래요. 그 자기 그 원룸이라 그러나요? 네. 거기에 그 빛이 들어오는데 딱 하루에 잠깐 빛이 들어와. 해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것도 뭐냐면 남산에 그 전망대 햇빛 불빛에 반사돼 갖고 들어오는 빛이에요. 정수가 해미하고 섹스를 하다가 아주 조그만 빛을 봐요. 근데 이창동 감독은 밀양에서나 다른 영화에서처럼 빛을 아주 조그만 빛을 그 방 안에 딱 던져주고 딱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는 와닿더라고요. 그럼 빛이라는 네, 게 네. 상징하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리틀 헝거와 그레이트 헝거에게 던져주는 세상이 던져주는 아주 순간적인 희망. 그것도 있지만 네, 그것도 그렇게 있지만 생각- 아까 가리님이 말씀하셨던 네, 네.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해미하고 섹스나 어떤 생명력을 좀 이렇게 어떤 작은 햇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음을 그때까지는- 느꼈다는 건가요? 예. 관계를 통한? 네. 그렇죠. 그냥 무기력하게 네. 그냥 택배 일을 하면서 네. 정말 그 유아인의 그 네. 능청 연기가 네. 보여요. 네, 근데 네. 해미하고 섹스를 하면서 세상이 어떤 뷰가 달라져 버린 네,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햇빛이 상징하는 메타포가 굉장히 클 거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것이 하루키 소설에서는 네. 한 상성에 대한 탐험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한 상실감을 안겨주는데 네. 그 하루키 세계에서 보면은 하루키는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나누고 있어요. 특히 후기 작품에. 그리고 저쪽 세계는 이쪽 세계가 현실이라면은 저쪽 세계는 뭐 비현실적인 그 상실감을 현실에서의 상실감을 채워줄 수 있는 세계로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랑 통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약간 예, 그 빛이 상징하는 한산성은 네. 그 현실에서의 상실감을 조금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해미를 저는 그렇게 통해서 봤어요. 네. 어떤 현실의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을 종수가 바라보는 거 아닌가. 종수가 자기가 소설을 쓰지만 이게 소설가도 아니고 그 미묘한 그런 자기 현실의 신분들 있잖아요. 그냥 글 쓰는 사람이에요. 소설가도 아니고 작가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해미를 만나버려서 어떤 삶의 존재의 의미를 조금은 그 햇빛 덩어리처럼 무조건 이렇게 투과돼서 반사돼서 나온 빛이지만 그 조그만 빛을 보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메타포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저는. 저는 또 이 영화를 보면서 네. 아이러니하게 네. 오히려 진짜 자유로운 시선을 가진 사람은 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가요? 네, 왜 그러냐면 네. 글을 쓴다고 하는 종수조차도 네. 네. 그 헛간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원작 네. 소설에 있어서도 네. 그렇지만 나도 헛간이라는 의미를 물질적인 것에 국한해서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그레이트 헝거를 넘어서서 물질적으로 충만한 자유를 느끼고 있는 벤의 입장에서는 물질에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은유를 갖다 놔도 되는 거니까 그게 헛간이 여자일 수도 있고 네. 자기의 어떤 욕망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네. 소설을 쓰는 종수보다도 벤이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서 네. 정신적으로는 더 자유로운 캐릭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가리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저는 영화 버닝에서 세 사람의 캐릭터 중에서 제일 네. 자유로운 사람은, 해미가 아닐까. 저도 그거 네, 동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유로워요. 네, 그 다음에 소설에서도 네. 그녀를 묘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녀가 제일 자유스러워요. 그 하루키가 묘사한 부분이 그녀는 개방적이고 천진난만한 단순함이 개방적이고 천진난만한 단순함이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녀는 그 버닝에서 마찬가지로 하루키 소설에서는 그녀는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도 영화에서 그렇게 봤거든요. 그 상의 탈의한테 네. 정말 그렇죠.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죠. 영화의 네네. 특성에 상의 탈의한테 수평색 노을이 지는 걸 보면서 네. 손에 그 취한 듯하게 그 음악도 나오죠. 가린이 네. 뭐 그 음악 아시나요? 프랑스. 예, 마일즈 데이비스의 네. 사형대 엘리베이터. 네. 근데 그 음악 재즈인가요? 예, 제주죠. 그 음악에 맞춰서 그 혜미가 춤을 추는 그냥 네. 그 취한 듯 춤을 추면서 네. 상의 탈의한 채 네. 날아가는 그 손 모양의 네. 새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정말 낙곤이에요. 그리고 네. 그 프랑스의 개와 늑대의 시간처럼 네. 노을이 쫙 지면서 어둠이 네. 내리면서 그 추는 장면 있잖아요. 상의 네. 탈의하면서 네, 그렇죠. 남자분들은 가슴만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너무 저는 네. 햄이라는 예. 저기 신인이 누구야 막 이러면서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악곤이었어요. 네. 저는 하루키 아름다웠어요. 하루키 소설에서도 네. 그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네, 네. 뭐 제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들, 네. 이를테면 나이, 가정, 뭐 수익 같은 것들을 발 크기, 목소리, 손톱 모양 같이 네. 선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네. 존재거든요. 네. 그 말은 뒤집어서 그녀는 나이, 가정, 수익 같은 것에 연연히 연연하지 않죠. 네, 아주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작에서는 네. 그녀가 네. 여기서는 이제 그녀로 표현되잖아요. 네. 원작에서는 네. 그렇게 자유롭게 표현이 되지만 이게 영화 앵글로 돌아오면 어떻게 네. 표현이 되냐면 네. 굉장히 자아는 자유스럽고 네. 자신감에 충만하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지만 네. 사회의 시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녀가 피사체가 되는 순간 벤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네. 연락할 친구 하나도 없고 네. 오로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종수 하나예요. 근데 종수마저도 뭐 십몇 년 만에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달리 얘기하면 이 사람은 연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없어져도 하나 아무나 찾을 그 친구도 없고 지인도 없는 네. 사람인데다가 그녀의 그 경제 기반은 없다시피 한 거죠. 그러니까는 네. 자아와 정신적으로는 자유로울지 몰라도 이창동 감독이 펼쳐놓은 그 앵글 안에서 사회 네. 안에서의 혜미는 진짜 그 분화방 같은 존재인 거예요. 벤에 의해서 탁 소나기에 잡히면 한순간에 그냥 사그라들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젠더 문제로 접근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그건 이제 복잡해지니까 한데 네. 그런 문제로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저는 그런 그 비평을 하나 읽었는데 이창동 감독의 혜미의 그 시선을 통해서 이창동 감독의 여성에 대한 시선을 네. 조금 부정적인 것으로 맞습니다. 얘기를 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와 반대로 네. 혜미 캐릭터가 네. 어떤 남성적 캐릭터보다 제도와 사회를 초월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비평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젠더 문제. 네, 예. 젠더 아, 문제로.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창동 그렇게 감독이 보신 특별한 분들도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네. 혜미라는 여성을 설정했다기보다는 네. 그 계급의 문제를 그냥 건들기 위해서 네. 선택한 게 우연히 여성일 수도 있고 또 원작이 또 여성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네. 혜미가 자유롭다는 게 이 팬토마임. 팬토마임을 할 때 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귤이 없다는 걸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면서 네. 정말 귤을 까는 모습을 팬토마임식으로 손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귤이 없다는 걸 잊어버리면 네. 정말 귤을 진짜 먹는 것처럼 네.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예. 저는 혜미의 그런 예. 장면이 굉장히 이게 와닿더라고요. 귤 껍질 까기가 원작에서도 아주 뭐 그녀가 20분씩 넘게 껍질을 까는데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서 보면은 특히 여성이 그 주인공을 한 상의 세계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네. 힘을 가진 존재 아니면은 그 한 상의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존재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묘사를 보면은 그녀가 귤 껍질 까기를 계속할 때 점점 내 주변에서 현실감이 흡수되어 버리는 느낌이 들었다. 벌써 그녀의 캐릭터가 이게 뭐 이 작품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한상의 세계, 현실감을 있게 하는 그런 존재로 원작에서도 그려지고 있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요. 이 어떤 분이 젠더의 문제로 접근한 거는 좀
좀 모순이 있네요. 예, 너무 예, 지금 예. 한국 사회에서 예. 젠더 문제가 부각되기 때문에 예. 그 시선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예. 볼 수가 있지만은 예. 혜미는 어떤 선의 경지에서 그다음에 여기 헛간을 태우다 해서 어떤 수준을 넘어선 그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는 조금 편협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두 캐릭터가 해미가 물론 이제 매력적이고 팬터마임을 보여주면서 어떤 종수에게 다른 세계, 그레이처 헝거의 세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네. 이창동 감독의 앵글에서 드러나는 두 사람은 결국은 사회 안에서 네. 낙오자가 되어버리고 마지막에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꼭 이것이 그 뭐 루저다 아니다 네. 이런 걸 가른다는 게 아니라 그 이창동 감독이 보여주는 앵글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네. 뭔가는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로 나오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로 나온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게 역으로 네. 사회가 그들을 이창동의 시선이 아니라 네. 사회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해미에 비해서 종수의 시선이 약간 조금 그렇거든요. 해미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은 종수는 타인의 시선을 예. 의식하죠. 그래서 네. 벤의 친구들이 네. 그 해미가 그 그레이트 헝거 춤을 출 때 되게 약간 멸시가 담긴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수의 눈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해미보다는 종수의 눈이 약간 조금 사회적인 시선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독자의 눈을 그 종수의 눈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느낀 게 네. 이게 아름답지만 공허하다고 느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그 한국의 개츠비들이 너무 많다고 네. 그러니까 벤과 벤의 친구들이 거의 뭐 잔치 분위기인가요? 그렇게 하면서 그 혜미가 춤추는 거를 굉장히 눈빛이 네. 약간 낮춰보는 눈빛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수수께끼 같은 젊은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혜미가 굉장히 네. 좀 이렇게 하층면에 예, 뭐 얕잡아 본 듯한 눈빛을 예. 계급 보여주고 의식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예. 방금 선생님이 이제 예. 개츠비 말씀을 하셔서 약간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위대한 개츠비에서 드러나는 그 1930년대 네. 미국에서의 그 부를 이룬 사람들의 행태가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천민자본주의가 많이 그렇죠, 독점자본주의가 그렇죠. 지배할 네,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수단과 방법이 다 용인되던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벤이 보여주는 것도 그거에 그런 어떤 쪽이죠. 사랑의 환상 같은 거, 배신 같은 거, 도덕이 해이해지고 이런 것들이죠. 네. 그다음에 꿈이 타락해버리고, 네. 그러니까 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네. 생각을 그러니까 했어요. 영화에서는 이런 계급 의식이 많이 드러나는 그렇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차이가 딱 그건 것 같아요. 네. 소설하고 영화에서의 그 가장 큰 차이는 네. 그 분노의 대상 네. 그리고 그 사회를 바라보는 것 조금 더 헛간을 태우다에서는 이 헛간의 문제를 네. 개인의 모럴 그러니까 도덕으로 네. 이 문제로 그렇죠. 좀 축소해서 보는데 네. 이거 버닝이라는 영화에서는 사회적 구조의 결과로서의 사회주의 문제로 약간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예.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저희 영화를 영화는 기본적인 이야기 줄거리를 극화하는 시각 매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명확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어요. 이게 그 시나리오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그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는 건 뭐냐면 설정을 하고 서로 인물 간의 대립을 하고 해결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기본 패턴이에요. 이게 왜 시작, 중간, 끝이 있느냐면은 그게 태어나고 살고 그 다음에 죽어요. 이게 극적 구성의 기초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버닝에서도 그런 구성을 정확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결과만 좀 미스터리하게 열린 결말로 남겨둔 거죠. 네, 열린 결말일 수도 있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다 태운다는 게 오히려 극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다 자기 네. 벗어버리고 네. 그냥 그 유아인이 종수가 네. 그러니까 완전히 옷을 다 벗은 채로 자기의 그 네. 저기 그 트럭에 올라타잖아요. 덜덜덜 떨면서 그거 네. 엔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태어나고 죽고 하는 가운데 삶이 들어있잖아요. 그 삶을
어떤 자기를 다 태워버리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정수의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그렇구나. 예.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창동 영화와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큰 차이점이 그 개인과 사회. 그렇죠. 근데 이게 하루키 소설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창동 영화에서는 아주 사회가 폭력적으로 그려지고 네. 뭐 텔레비 뉴스라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방송되는 들려지는 대남 방송. 네. 네, 이런 그 걸 맞아요. 네. 무대가 파주였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폭력과 불안에 조장하는 게 현실 또는 사회로 그려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회 모습이 사회의 개개인이 가진 폭력성을 유발시키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종수의 아버지가 공무원과 싸우고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수의 네. 아버지가 네. MBC 사장 최승호죠. 네, 저도 영화상에서 예, 예. 네네. 많이 아니 근데 뵌 이 분이더라고요. 정수의 아버지를 네. 활용한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이창동 네. 감독이 그럴 어떤 수도 사회적 있죠.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죠. 제 생각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하루키의 원작을 읽으면서 무슨 네. 생각을 했냐면 네. 하루키 소설에서의 이 주인공이 갖는 욕망, 네. 도덕이나 탐미 이런 세계는 오로지 그 개인의 냄비 안에 네. 있어요. 네. 거기서 그게 부글부글 끌어올려서 조금 네. 넘치면 그게 사회로 가는 거지만 네. 그 문제들의 모든 것들은 자신의 용광로 안에 있는데 네. 이창동 감독이 보여주는 그 앵글 안에서의 네. 사회는 개인이고 집단이고 할 거 없이 모든 게 사회라는 냄비 안에 그 안에 토핑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최승호 세대는 싸울 대상이 분명히 있었어요. 7, 80년대. 그러니까 이 최승호, 그러니까 정수의 아버지도 공무원하고 싸워가지고 네. 감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세대는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싸울 방향성이 없는데 또 방향성이 없다는 것보다는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싸움에 어떤 실체들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못 찾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맞아요. 네. 뭐 거의 이제 이념 논쟁이 이제 종말에 이르고 나서 왜 프란시스 후쿠시마의 역사의 종말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념이 끝나고 나서 역사의 진보가 끝이 났다. 그 정치 체제로는 민주 체제, 그 경제 체제로는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는 없고 얼마나 효율적인 그런 체계를 각 국가가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분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루키의 편재성이 여기에 개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면서 또 타인에게는 내가 타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어떤 편재성이 네. 어느 정도는 또 이 영화에서도 약간 드러나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가 이제 쭉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약간 어느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영화와 소설 속에서의 타자가 네. 자아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크게는 영화에서는 벤에 의해서 이거는 네, 해석의 여지가 네, 분분하지만 네, 해미가 죽었다라고 네. 생각하면 영화에서는 해미는 타살된 거죠. 네. 그레이천거. 네. 소설에서는 그렇죠.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두 작가의 시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가리쌤은 이거를 개인적으로 네.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벤에 의한 타살이라고 보십니까? 그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라카미 하루키든 이창동 감독이든 그냥 세계를 하나의 메타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시선을 가지냐에 따라서 벤이 그냥 권태에 못 이겨서 뭐 살인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인물일 수도 있고 네. 그 헛간의 의미가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 그런데 살인하는 행위를 조금 더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 것 같긴 해요. 무게의 추를 그쪽으로 네, 조금 그렇지만은 더. 네. 그 하루키 소설 특징도 그렇고 이창동 감독의 특징도 그렇듯이 열린 결말. 그러니까 감독이나 주인공들은 결론을 내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독자나 혹은 관객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두 거장의 미학은 조금 그 합일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은 동글쌤은 뭐 생각? 저는 이제 만남 관계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해봤을 때 정수가 혜미를 만나고 처음으로 작은 빛을 보죠. 네. 저기 그 섹스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작은 네. 빛을 보고 벤이 혜미를 만나고 재미를 느껴요. 어떤 재미를 느끼게 나는 느껴봤거든요. 근데 혜미는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나리오로 봤을 때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란 말이죠. 주요 등장인물이. 그러니까 서로 적대시하거나 친숙하거나 혹은 대수롭지 않는 평범한 관계로 서로 영향을 준단 말이죠. 어찌됐든 간에. 스스로에게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전체적인 어떤 관계들이 굉장히 실존적이면서도 그 다차원적인 어떤 인물로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창동 감독이. 그래서 뭐 대립이라든가 어떤 대립의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극적인 상황을 정말 시나리오 영화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던져준 거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인물들을 각자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다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창동 감독이 그 펼쳐놓은 세계는 네. 사회 속에서의 개인들이지만 네. 그것을 어떻게 어떤 메타포로 해석하느냐는 네. 그 독자 각자의 관객에게 맡겼다. 그렇죠.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메타포가 너무 많은 관계로. 더. 그렇죠. 예, 예, 예. 예. 저 이제 조금씩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가리쌤한테 좀 네. 여쭤볼게요. 아까 이 헛간을 태우다라는 거를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네, 하루께 다른 책이 도움을 주었다고 했는데 네, 네. 어떤 책을 읽고서 좀 힌트를 얻었어요? 일단 뭐 해변의 카프카 네. 엄청 유명한 네, 네. 작품이고 이 해변의 카프카는 네. 하루키가 그 내면의 탐색에서부터 외부로 시선을 돌리고 그 외부와의 연대를 꿈꾸는 그런 네. 시발점이 되는 작품이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그 사회와의 적극적인 뭐 소통, 관여, 네. 헌신을 통해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쪽 저쪽 세계의 탐색의 끝 이후에 네. 결국은 현실 세계로 돌아오거든요. 맞아요. 예, 그 현실 세계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달라진 자신을 보는 거죠. 내부로 침잠하는 자신이 아니라 외부와 연대하는 자신. 아니 선생님이 네. 지금 가리쌤이 말씀하신 그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게 1984였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그렇죠. 두 가지 세계가 보셨구나. 네.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네. 전과는 달라진 자아를 얘기하는 거. 그렇죠. 네네. 네. 네, 선생님께 쭉 진행을 해왔는데 네. 선생님은 이 두 작품을 통해서 네. 독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감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영화가 일반 독자는 상당히 어려운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창동의 영화 중에서 다 좋았지만 이 영화는 특히 메타포가 은유가 참 많아가지고 보시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처럼 뭐 1분에 한 번씩 총싸움하는 총소리 나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독자라면 힘들 수 있지만 이거 인생에 어떤 우리한테 어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꼭 보시라고 그 영상미나 그런 것들을 꼭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저도 좀 네. 한 번쯤 시간이 된다면 네. 영화도 보시고 책도 읽어보시면 네. 단편 소설이 굉장히 짧아요. 짧이. 13페이지 정도밖에 네. 안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쉽게 읽을 수 있는 그 소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쯤 찾아볼 만한 그런 네. 소설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했고요. 오늘 이제 앵글앤뷰 첫 번째 시간이어가지고 좀 저도 진행이 미숙한 부분이 많았고 좀 네. 아쉬운 부분도 많았는데 각자 간단하게 소감 한 10초 정도씩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기 대중을 상대로 하는 첫 방송이라서 제가 너무 버벅 되지 않았는가. 네,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AS 할 게 있어요. 저번에 네, 동화 생각에서 그 지난주 방송이요? 예, 네네네. 공간의 시약을 뭐 레비스트로스라고 그랬죠. 근데 네. 그게
가스통 바슐라르 그 공간의 시약, 그 저자가 레비스트로스가 아니고 네. 가스통 바슐라르. 예, 그거 시정해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냥 굉장히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이나 영화 버닝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한 달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아니 저도 두 분 덕분에 네. 굉장히 좋은 얘기, 좋은 시선, 네. 또 어떤 감상 포인트를 가지고 네. 영화 소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요. 네. 두 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헛간을 태우다는 헛간을 태우다가 수록된 단편집 반딧불이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도봉기적의 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즌3의 야심작 앵글앤뷰 잘 들으셨습니까? 사진을 찍다 보면 각도에 따라 렌즈가 담기는 모습이 천차만별이 되는 것처럼 세상의 중심은 피사체에 있지 않고 피사체를 담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렌즈 속 세상을 바꿀 힘은 없지만 앵글의 각도를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싶으세요? 혹시 화면이 너무 어둡다면 조리개를 조금만 더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4가지 물건으로 떠나는 온전한 책 읽기 여정, 사물놀이 리딩 코너의 4번째 물건 소파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마을 방송국이 함께합니다.